1. 첫 만남 스케치북 속의 설렘. 2000년대 초 가을 햇살이 눈부시던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입학식 날. 갓 20살이 된 강희준은 단상에 선 총장님의 지루한 연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쩐지 그의 시선은 자신과 같은 학과 신입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한 여학생에게로 향했다. 김민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용히 연설문을 응시하는 진지한 옆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새하얀 스케치북이 희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희주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산업디자인학과에 저런 애가 있었구나. 희주는 이유 모를 설렘의 입학식 내내 그녀를 의식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학과 수업에서 자주 마주쳤다. 특히 디자인 기초 수업에서는 매번 옆자리에 앉게 되는 묘한 우연이 반복되었다. 희주는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비범한 아이디어로 교수님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스케치는 어딘가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반면 민지는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에 녹여냈다. 그녀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팀 과제를 위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밤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스튜디오에 둘만 남은 고요한 시간, 희주는 민지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입학식 날 민지가 그렸던 듯한 희주의 옆모습 스케치가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희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지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지만 희주는 오히려 미소 지으며 자신의 스케치북을 건넸다. 그 안에는 입학식 날부터 민지를 몰래 그려온 수많은 스케치들이 빼곡했다. 민지야, 나 사실 입학식 날부터 너를 그렸어. 너의 그림은 따뜻해서 좋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야. 희주의 솔직한 고백에 민지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어색함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에 깊이 매료되었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희주는 민지의 그림에서 차가웠던 자신의 디자인에 온기를 더하는 법을 배웠고 민지는 희주의 날카로운 분석력 덕분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스케치북을 사이에 두고 밤샘 작업을 이어가며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열정을 공유했다. 함께 작업하는 동안 희주의 손이 민지의 손을 스치고 민지의 어깨가 희주의 어깨에 닿는 순간마다 풋풋한 설렘이 피어났다. 캠퍼스의 낭만 속에서 희주와 민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공식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회사 입사와 초고속 승진, 그리고 균열. 희주와 민지는 대학 졸업 후 함께 신생 IT 게임 개발사에 나란히 입사했다. 희주는 탁월한 기획력과 코딩 실력을 가진 개발자로, 민지는 섬세하고 창의적인 감각을 지닌 디자이너로 빠르게 주목받았다. 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하던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의 연애를 이어가며 회사에서도 완벽한 사내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 신작 게임의 대표 이미지 개발에 희주와 민지가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의 어깨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작업에 몰두했다. 희주의 기획력과 민지의 디자인이 시너지를 내며 상상 이상으로 매력적인 결과물이 탄생했다. 지칠 때마다 서로의 눈빛에서 힘을 얻고 커피 한 잔에 설렘을 담았다. 그 시간은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눈부셨다. 드디어 대망의 발표 날.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 아침 일찍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희주야,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민지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잦아들었다. 희주는 걱정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발표에 집중해야 했다. 그는 민지에게 괜찮을 거라는 다짐을 건네고 홀로 발표장으로 향했다. 희주는 민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발표를 마쳤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과 날카로운 질의응답은 투자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다. 강희주 대리,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사장은 희주의 등을 두드리며 활짝 웃었다. 그 자리에서 사장은 희주의 대리 직급을 과장으로 전격 승진시켰다.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이었다.
희주는 벅찬 마음으로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며칠 후 민지가 퇴원하고 회사로 복귀했다. 며칠 사이 초췌해진 민지의 얼굴을 보자 희주는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민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과장 강희주라는 새로운 명패였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희주를 바라봤다. 희주는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야, 괜찮아? 퇴원 축하해. 덕분에 발표 잘 마쳤어. 그리고 나 이번에 과장 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애써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자신도 함께 밤샘하며 이뤄낸 성과였는데 자신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승진의 기쁨을 누린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국 깨진 신뢰와 차가운 이별. 희주가 몸담았던 게임 개발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동안 민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회사 내에 떠도는 묘한 소문들이었다. 민지와 친한 동료는 조심스럽게 희주가 협력사인 제일소프트 김태형 이사의 딸 김소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한마디는 민지의 마음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희주가 소희와 주말 골프를 친다거나 심지어는 해외 출장까지 함께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민지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불신과 질투의 씨앗이 깊이 박혀버렸다. 민지는 희주를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주말 민지는 희주에게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희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민지야,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나가봐야 할 것 같아. 희주의 대답에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망설임 그리고 변명 같은 대답에서 민지는 이미 답을 찾은 듯했다. 민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무리하지 마. 그날 밤 민지는 홀로 잠 못 이루며 희주와의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함께 밤샘하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에게 전부였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희주에게는 그저 편안한 감정일 뿐이고 소희와의 짜릿한 순간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지는 희주에게서 느껴지는 혼란스러움을 보았다. 자신과의 오랜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과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짜릿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 모습은 민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며칠 후 희주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는 차가운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희주가 민지에게 선물했던 커플링이 놓여 있었다. 희주야, 우리 헤어지자. 민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과 단념이 담겨 있었다. 희주는 당황한 얼굴로 민지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지야? 내가 요즘 바빠서 소홀했던 건 미안해. 하지만 헤어지자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희주의 말에 민지는 싸늘하게 웃었다. 극단적? 아니, 희주야.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내가 모르는 척했을 뿐이지. 편안함과 짜릿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해. 나 더 이상 내 옆에 있고 싶지 않아. 민지는 희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오직 깊은 상처와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했다. 희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는 민지를 잡을 용기도 변명할 자격도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오랜 사랑은 그렇게 차갑게 막을 내렸다. 이별과 새로운 생명 파리로 떠나다. 민지가 희주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매일 밤 희주와의 추억이 그녀를 맴돌았고 텅 빈 옆자리는 더욱 큰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민지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다. 불확실한 예감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지의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뱃속에 희주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민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희주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그녀는 희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한때는 그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민지는 곧 냉정해졌다. 희주는 이미 소희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였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희와의 관계는 이미 희주의 표정, 행동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제 와서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봤자 희주는 당황하고 민지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 게다가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그에 따를 어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희주의 아이를 그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삶도 아이의 삶도 더 이상 희주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민지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회사를 정리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낯선 타지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지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스케치북을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이었다. 아이가 잠든 고요한 새벽, 민지는 파리 시내의 풍경을 스케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에펠탑 아래, 센 강변, 몽마르트르 언덕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거닐며 영감을 얻었고 그녀의 스케치북은 파리의 다채로운 색깔과 감성으로 채워졌다. 오, 파리에서의 도약 재능의 꽃을 피우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윅상부르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에 열중하고 있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분수와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의 펜 끝에서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때 한 노신사가 그녀의 옆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민지의 스케치북을 응시했다. 아가씨,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민지가 고개를 들자 노신사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프랑스 패션계와 디자인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앙드레 듀퐁이었다. 은퇴 후에도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던 듀퐁은 민지의 그림에서 범상치 않은 재능과 깊은 감성을 일궈냈다. 당신의 그림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지는군요. 특히 이 아이와 파리의 풍경을 담아낸 방식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듀퐁은 민지의 그림을 칭찬하며 그녀의 손에 자신의 명함을 쥐어주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일하면서 더 깊이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민지는 듀퐁의 제안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꿈만 같은 기회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듀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듀퐁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민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교류하고 최신 트렌드를 익히며 자신의 실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점차 독창성과 깊이를 더해갔고 몇 차례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새로운 감각의 동양인 디자이너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디자이너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녀의 이름 김민지는 이제 파리 디자인계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었다. 민지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희주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날을 꿈꿨다. 아이는 민지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파리에서 만난 아이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었다. 6. 희주의 성공 가도와 소희의 존재. 한편 희주는 민지와의 이별 후 더욱 거침없이 성공 가도를 달렸다. 소희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연인이었다. 소희의 아버지인 김태형 이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희주는 새로운 게임 개발사를 설립하고 야심작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소희는 회사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희주를 도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사업적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희주는 민지에 대한 미련을 애써 지원했다. 가끔 민지와의 추억이 불쑥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는 소희와의 미래와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며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소희와의 결혼설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희주는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CEO이자 유력한 재벌가의 사위 후보로 승승장구했다. 그의 게임 개발사는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존재로 부상했다. 7. 귀환 복수를 위한 발판. 파리에서 앙드레 듀퐁의 지도를 받으며 민지의 디자인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그녀는 여러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명성을 쌓았고 마침내 디자인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며 학문적 깊이까지 더했다. 그녀의 이름 김민지는 이제 유럽 디자인계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던 중 한국의 명문 한국대학교에서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해외 유명 예술인들을 섭외하여 교수로 초빙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지에게 디자인학부 특별 교수직을 제안한 것이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당당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민지는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동시에 받으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녀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8. 재회 운명의 발표회장. 몇 년 후 희주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야심작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날이 왔다.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한 대규모 게임 발표회장. 희주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직접 게임을 소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소희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인 게임 시연이 끝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희주는 여유롭게 모든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국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평가단석에서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가단은 산업계의 거물들과 명망 있는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희주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강희주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신작 게임 평가단으로 참여한 한국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김민지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발표회장에 울려 퍼졌다. 희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진 얼굴로 그는 그곳에 서 있는 민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드레스 차림, 과거에 초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예전에 순수했던 민지가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함께 희주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발표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게임의 그래픽과 비주얼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저는 어떤 영혼도, 어떠한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돈과 성공만을 좇는 차가운 욕망의 결정체처럼 느껴지는군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새로운 시도조차 없는 지극히 상업적인 결과물입니다. 민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처럼 희주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제야 희주는 깨달았다. 민지는 단순히 게임 평가단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녀의 냉철한 평가 속에서 오랜 시간 벼려진 칼날 같은 복수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희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민지가 아니었다. 자신감과 냉철함, 그리고 거대한 복수심으로 무장한 여왕의 행진과도 같았다. 희주는 차마 그녀를 잡을 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의 희열 대신 오래전 자신이 버렸던 민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9. 복수의 서막 날카로운 칼날. 민지의 냉혹한 평가가 발표회장에 울려 퍼진 순간 희주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환호와 찬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변했다. 그가 애써 구축한 성공의 탑에 민지가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희주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섬뜩하리만치 차분한 미소와 함께 다시 입을 열었다. 강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획기적인 그래픽과 시각적인 완성도는 분명 돋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영혼을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깊은 울림을 주기에는 이 게임이 과연 얼마나 매력적일지 저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여 성공한 게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희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날카로운 경고와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희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민지가 아니었다. 자신감과 냉철함, 그리고 거대한 복수심으로 무장한 여왕의 행진과도 같았다. 희주는 차마 그녀를 잡을 수도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의 희열 대신 오래전 자신이 버렸던 민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후 민지의 복수는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공개적인 비판과 여론전. 민지는 자신이 속한 평가단을 통해 희주의 게임에 대한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기반으로 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판은 감성적인 부분, 즉 영혼 없는 게임이라는 초기 평가에 더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게임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객관적인 어조로 새로운 시도보다는 상업성에 치중한 부분이 아쉽다.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장기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한 깊이가 부족하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대중과 업계가 희주의 게임을 향한 기대감에서 점차 의심과 냉정한 평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핵심 인력 스카우트 유도. 민지는 홍익대 교수로서 다양한 게임 개발사 및 헤드헌터들과 교류가 활발했다. 그녀는 여러 게임 개발사로부터 우수 인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때 희주의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회사 내 불만을 품고 있거나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하는 핵심 개발자 및 디자이너들을 다른 회사에 간접적으로 연결해주기 시작했다. 민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희주의 회사를 비난하는 대신 능력 있는 인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라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희주의 회사를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희주의 회사에서는 몇몇 핵심 인력이 자연스럽게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는 게임 개발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왔다. 투자 유치 방해 및 소위 아버지와의 관계 이용. 가장 결정적인 것은 투자 유치 방해였다. 민지는 파리 유학 시절 쌓았던 새로운 인맥, 그리고 한국 학계 및 산업계 내부의 정보망을 활용하여 희주의 회사에 투자하려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게임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며 희주의 사업 모델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직접적으로 희주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권위 있는 분석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더욱 교묘한 것은 민지가 과거 희주와 소희가 가까워지게 만든 제일소프트의 김태형 이사 소희의 아버지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점이다. 민지는 김 이사에게 마치 우연처럼 접근하여 희주가 사실 민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은연중에 흘리며 그의 딸인 소희까지 언급하며 희주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적 관계를 넘어 희주가 가장 든든하게 믿었던 소희와 그녀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흔들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수였다. 민지의 칼날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희주를 향했다. 희주는 갑작스러운 게임의 악평, 핵심 인력 이탈, 그리고 투자 난항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민지의 소나기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냉철했던 CEO 강희주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려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10. 흔들리는 제국. 희주의 균열. 민지의 다방면의 압박은 강희주의 제국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희주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쏟아지는 게임에 대한 비난 기사와 경쟁사의 조롱 섞인 보도에 시달렸다. 그의 게임은 출시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혹평과 함께 매출이 급락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마저 차질을 빚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민지의 교묘한 간접 개입과 핵심 인력 유출은 개발팀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팀원들 사이에는 불신과 불안감이 만연했다. 희주는 예전처럼 침착하고 예리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의 지시는 종종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그런 희주를 보며 점차 신뢰를 잃어갔다. 회의 중에도 날카로운 질문이나 비판이 나오면 희주는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가정에서였다. 희주는 퇴근 후에도 회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소희는 그런 희주를 걱정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려 애썼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잠깐 힘든 시기일 뿐이야. 우리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소희의 따뜻한 말에도 희주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네가 뭘 알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나 해. 내 아버지가 투자라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희주의 날 선말에 소희는 상처받은 얼굴로 침묵했다. 김태형 이사와의 관계 역시 민지의 이간질로 인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희주는 소희 아버지가 자신을 예전처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소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희주는 소희에게 짜증을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싸늘하게 식어갔고, 한때 든든했던 소희의 존재는 희주에게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희주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민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비웃었고, 희주가 애써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민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냉철했던 이성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민지 앞에서 무력해졌다. 10일. 가속화되는 몰락과 희미한 그림자. 민지의 지능적인 복수극은 희주의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게임은 결국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빠르게 외면당했다. 연이은 매출 하락과 핵심 인력 유출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고, 희주의 회사는 결국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희주는 설상가상으로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불법적인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그의 이름은 젊은 CEO의 성공 신화에서 몰락한 경영자라는 오명으로 바뀌어갔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희주는 점차 폐쇄적으로 변해갔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혔다. 소희는 필사적으로 희주를 지지하려 노력했지만 희주의 날카로운 신경질과 냉담함에 지쳐갔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태형 이사 역시 희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제일소프트와의 협력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희주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한편 민지는 희주의 몰락을 지켜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과거에 대한 미련이 밀려왔다. 희주가 무너질수록 통쾌함보다는 과거의 추억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할 때마다 민지는 무어라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아프고 어려운 숙제였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시작한 복수가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12. 드러나는 진실 잡지 속 아이의 흔적. 희주는 바닥으로 떨어진 회사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첩첩산중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재 속에서 그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희주는 우연히 대기실에 놓여있던 한 산업디자인 전문 잡지를 집어들었다.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기던 희주의 시선이 한면에 멈췄다. 이달의 디자이너 김민지 교수, 세종시의 미래를 그리다. 익숙한 이름과 함께 실린 민지의 사진. 그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지는 표지 모델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기사 내용은 그녀가 이끄는 산하 컨소시엄이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국가 대형 디자인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뷰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 말미, 가족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민지의 답변이 그의 눈에 박혔다. 네, 저는 현재 아들 한 명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들 한 명? 희주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갑자기 밀려드는 기시감에 지난밤 민지의 SNS에서 보았던 아이의 희미한 뒷모습과 작은 손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겹쳐지는 아이의 모습. 희주는 잡지를 든 손을 떨었다. 민지가 임신했을 당시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소희에게 향했다. 그때 민지가 홀로 감당했을 아픔과 고통이 마치 섬광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문득 민지의 복수심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자신의 몰락이 단순히 사업적인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업보로 인한 것임을 직감한 순간
희주는 엄청난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13. 피할 수 없는 진실 유전자 검사. 민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희주의 마음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머릿속을 맴도는 아이의 모습과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자꾸만 겹쳐졌다. 그는 무작정 민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인 민지의 개인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었지만 희주는 자신의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민지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알아냈다. 며칠 밤낮을 민지의 집 앞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민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희주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아이를 지켜봤다. 민지를 빼닮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자신과 너무나도 흡사한 아이의 걸음걸이, 해맑은 웃음소리가 희주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희주는 망설였다. 지금 당장 민지에게 달려가 아이에 대해 물을 것인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인가. 결국 그는 후자를 택했다. 어느 날 아이가 혼자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을 때 희주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희주를 경계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희주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손에 붙어 떨어졌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 후 그는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희주의 손에 든 검사 결과지는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잔인하게 증명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9%.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다. 희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버렸던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만들어낸 민지의 복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희주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14. 마주한 진실 민지와의 대화. 아들의 존재를 확신한 희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민지에게 만남을 제의했고 민지는 예상했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응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강희주의 몰락과 김민지의 성공이라는 극명한 대비 속에 놓여 있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연인의 얼굴에는 싸늘한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다. 민지야, 내 아들이지? 민지는 희주의 질문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응시했다. 이제야 알았어? 그렇게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지. 민지의 담담한 대답은 희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희주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민지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파리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 고통, 그리고 희주를 향한 원망과 복수심.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나날들, 그리고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삼켜야 했던 아픔들. 내가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 나는 죽으림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내 옆에 다른 여자가 있을 때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아빠를 설명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울었어. 내 복수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내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메마른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희주는 그제야 민지의 복수가 단순히 자신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아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고였다. 아들의 존재, 그리고 민지가 홀로 감당해온 고통스러운 시간들. 희주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15. 홀로 떠난 섬,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민지의 이야기를 들은 희주는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과 명예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민지와 아이가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희주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내 소희에게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소희야, 미안해. 나 잠시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게는 나를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소희는 희주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읽히는 깊은 고뇌를 보고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희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남해의 한 외딴 섬으로 떠났다. 섬에 도착한 희주는 휴대폰도 꺼버린 채 자신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고립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하거나 좁은 오솔길을 걷고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잠들었다. 지난날의 화려했던 성공은 이제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다. 대신 민지와의 풋풋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했던 순간들, 민지가 홀로 아이를 키웠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희주는 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를 만났다. 희주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에 이끌려 매일 식당을 찾았다. 노부부는 희주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주었다. 젊은 양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여. 옆에 있는 사람이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지. 노부부의 말은 희주의 메마른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밭을 일구며 저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을 희주는 오랜만에 느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희주는 섬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16. 사라진 희주, 복수 이후의 민지. 희주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는 소식은 업계에 일파만파로 퍼졌다. 그의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한때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강희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지는 희주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의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다. 텅 빈 마음에 불어오는 것은 과거 희주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이었다. 민지는 희주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싶었던 상대였지만 막상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지는 허탈함을 느꼈다.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동력이 사라지자 그녀는 무엇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잠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 명준이 민지에게 다가와 해맑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민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복수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다. 희주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과연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였다. 민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성공이 가져온 새로운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다. 17. 섬에서의 각성 무너진 제국과 새로운 시작. 희주가 섬에서 노부부와 함께 소박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식당 TV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화면에 나타났다. 속보입니다. 강희주 대표가 이끌던 게임 개발사 넥스트레벨이 오늘 최종적으로 1차 부도를 맞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업계에서는 강희주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희주의 사진과 함께 그의 회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희주는 숟가락을 놓친 채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봤다. 그가 떠나온 세상이 이토록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밀려왔다. 옆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TV와 희주를 번갈아 봤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저기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자네인가? 할아버지 또한 희주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양반이 왜 이곳에? 노부부의 시선에서 희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들을 속이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자각이 동시에 찾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희주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짐을 챙겨 섬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성공에 대한 미련이나 복수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들. 그리고 민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마주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것들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18. 진실의 무게 소희에게 고백하다. 섬에서 돌아온 희주는 가장 먼저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속에서 그는 남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회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희주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날 밤 희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희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소희가 초조하게 희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지와의 과거 연인 관계, 이별 후 민지가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과정, 민지의 복수가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소희는 희주의 고백에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희주가 자신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현재의 파국을 불러왔다는 사실에 소희는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소희의 절규에 희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소희에게 용서를 구했다. 정말 미안해, 소희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 그리고 민지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해. 하지만 나에게는 너라는 가정이 있어. 민지에게 갈 수는 없어. 다만 우리 아이만은 아빠가 아닌 삼촌처럼 혹은 친한 아저씨처럼 종종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민지에게 애원했어.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 희주의 고백은 소희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를 느끼게 했다. 소희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희주가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19. 민지의 고뇌와 아이의 대화. 희주에게서 만남을 제의받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민지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희주의 몰락과 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애원은 민지의 굳건했던 마음을 흔들었다. 복수심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이의 미래와 희주의 존재 사이에서 민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지는 희주의 제안을 당장 수락하지 않고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명준에게 아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복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평소처럼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명준이 잠결에 뒤척이며 물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없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민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지는 명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명준아 엄마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민지는 희주에 대해 한 번도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희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마치 동화처럼 아빠가 왜 없는지, 엄마가 왜 혼자 명준이를 키웠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주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잠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너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아빠의 존재를 암시했다. 명준은 엄마의 이야기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들었다.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면서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아빠를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20. 조심스러운 만남 아빠의 친구. 며칠 후 민지는 희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아직 어린 명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 희주를 아빠의 친한 친구로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희주는 그 조건마저도 감격하며 받아들였다. 첫 만남은 명준이 다니는 유치원 앞 놀이터에서 이루어졌다. 희주는 멀리서 명준이 민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했다. 명준은 해맑게 웃으며 희주에게 다가왔다. 명준아, 이 아저씨는 엄마의 아주 오래된 친구분이셔. 그리고 명준이 아빠랑도 아주 친했던 분이야. 민지는 조심스럽게 희주를 소개했다. 희주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명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명준아. 아저씨는 강희주라고 해.
내 아빠 친구란다. 명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희주를 바라봤다. 아빠 친구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지는 명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주를 바라봤다. 아빠는 지금 아주 멀리 여행을 가셨단다. 명준이가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이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같이 놀러 가도 돼. 아저씨가 아빠 대신 명준이랑 재미있게 놀아줄 거야. 희주는 명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명준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며 생애 처음으로 아빠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비록 아빠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희주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20일. 소희의 선택 이혼과 새로운 제안. 희주가 민지와의 과거와 아들의 존재를 고백한 후 소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희주의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하려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말에 소희는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희는 결국 희주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오빠,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빠도 그 아이에게 아빠로서의 도리를 해야 하잖아. 희주는 소희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소희야. 나는 너와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너를 버릴 수는 없어. 나에게는 너와 우리의 가정이 가장 소중해. 희주의 단호한 거부에 소희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결국 그녀는 이 문제를 희주와 민지,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소희는 민지에게 만남을 제의했고 민지는 예상했다는 듯 응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한때 희주를 사이에 두고 알게 모르게 경쟁했던 두 사람은 이제 아픈 진실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소희는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 씨, 희주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과 아이에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정말 미안해요. 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소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희주 씨와 헤어질게요. 제가 희주 씨의 옆자리를 비워드릴 테니 민지 씨가 희주 씨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소희의 파격적인 제안에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복수의 끝에서 얻은 공허함,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고민. 하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희 씨. 그건 안 돼요. 저는 희주 씨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제 복수는 끝났고,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명준이에게는 지금처럼 제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희주 씨가 아빠의 친구로서 명준이를 가끔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지의 단호한 거절에 소희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도 희주와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복잡하게 얽혔던 관계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갔다. 22. 새로운 시작 회생과 평범한 삶. 민지의 단호한 결정에 따라 희주와 소희는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희주는 회사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자신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지가 희주를 찾아왔다. 강희주 씨, 당신 회사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요. 당신이 만든 게임, 그리고 그 안에 담겼던 당신의 열정을 알아요. 제가 당신 회사의 사회이사를 맡아 회생을 돕고 싶어요. 희주는 민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민지야, 네가 왜?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준이에게도 아빠가 만든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 회사를 도울 수 있어요. 민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전문가의 면모와 함께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따뜻함이 엿보였다. 희주는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민지는 희주의 회사의 사회이사로서 회생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탁월한 디자인 감각, 그리고 업계의 신뢰는 무너져가던 회사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희주는 민지의 도움을 받으며 회사의 재건에 힘썼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희주는 주말마다 명준이를 만나 아빠 친구로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명준이는 희주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희주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진정한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갔다. 소희는 처음에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희주의 변화와 아이를 향한 진심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지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다. 강희주와 김민지, 그리고 소희.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희주는 성공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민지는 복수의 끝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명준이는 비록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다.